자, 시간이 어쨌든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무사히 이렇게 열게 돼서 김홍목 박사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수고 지금 잘 해놨어요, 예, 그래도. 제가 항상 부족하지만 준비하다 보면 느끼는 마음인데 그래도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이런 책에 좀 익숙하고 책을 좀 제가 동양 철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동양 철학에 관련된 것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요즘 또 챗GPT나 뭐 AI가 좋은 게 많아서 내가 부족한 거를 메꾸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서재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강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장자에 대한 거, 동양학에 대한 거, 뭐 장석주라는 시인이 장자 읽기라는 책,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 장자에게 묻다라는 어떤 이 이과 출신 분이 쓴 책, 그다음에 이분은 윤재근 선생이라고 유명한 학자죠. 예, 장자 우화에 대해서 쓴 책, 그다음에 뭐 이분도 뭐 강신주라고 연대 출신인데 아주 독자를 많이 끌고 있는 이분이 장자로 박사를 받았어요. 연대 철학과에서. 그래서 이분 책,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뭐 일일이 제가 사진에 올려서 우리 그 공동 카톡에다가 볼만한 그 장자 책들 여기 있는 건 제가 선별한 겁니다. 저기 다른 데 꽂혀 있는 게 좀 있는데 그다음에 뭐 유명한 그 최진석 선생 그 서강대 교수 장자 전공으로 북경대에서 학위 받은 분, 장자는 노자랑 차별화되는 학문을 했다 해서 장학이라는 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분 책까지 하여튼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싹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많이 장자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많은 걸 이렇게 섭렵하고 이렇게 좀 정리해 봤기 때문에 소개하는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2시간을 하면서 1시간이나 1시간 한 20분은 주로 제가 강의 소개를 하고 나머지 한 30여 분은 서로 이제 오늘 한 거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벌써 한 20여 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8시 한 반? 8시, 예, 그 정도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PPT를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보다 더 내공이 높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기의 장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장자 이름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장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뭐 꼭 대학물을 먹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아마 이제 장자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장자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늘 강의 말고 이 장자를 얘기를 한 시간 반에 하려는 게 너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12월이나 기회가 있으면 장자를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그때는 장자의 원전에 관한 얘기도 좀 있겠지만 내가 왜 장자에 빠지고 뭐 기독교인으로 자라서 유교 줄곡이나 이런 한국 철학으로 학위를 받고 그랬는데 굳이 왜 장자가 더 나한테 그렇게 다가왔는가 하는 그 일련의 그 실제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고 왜 장자가 이 시대에 이 정말 21세기가 어떤 시대인데 구태연한 장자얘기 가지고 그게 뭐가 먹힐 수 있나? 그것이 과연 우리의 현재의 삶에 이 시대 정신에 어떤 도움이 되나? 아니면 무슨 영향이 있나?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다음 달에 갖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그 시한 그 PPT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제 목소리 성능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이 네, 잘 시스템 들립니다. 잘 들리셔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됐어요. 이 시스템에 뭐지 이 스피커나 마이크나 이런 게 막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모든 게 좀 미흡합니다만, 어쨌든 이 첫 장에 장자를 우선 뭐 서로 공유하는 건 장자를 읽어본 분이나 안 읽어본 분이나 장자라는 책이 그러니까 노자가 5천 여자면 장자는 외편 자편까지 하면 6만 3천 자에서 분량이 꽤 많습니다. 예, 물론 맹자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장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노자처럼 추상적인 뭐 도가 어떻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이야기에 스토리텔링. 뭐 예를 들면 곧 나오겠지만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숭이한테 아침에 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그랬더니 성을 냈는데 원숭이들이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했더니 만족해 하더라. 그 조삼모사라는 그 사자성어는 거의 다 알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휘들이 장자에서 나온 게 수십 개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장자라는 그 책이 혹은 장자 철학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런 걸 느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장자가 가진 거에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장자의 주제는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게 뭐 여러 의미가 있죠. 잔 스튜트 밀이나 서양의 자유니 뭐 경제적 자유니 정책 자유니 많지만 장자가 누리고 싶은 경지는 뭐, 그 도의 경지는 엄청나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그 시선이랄까, 전망이랄까, 그런 걸 누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인간으로 한계적 제약된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까? 그것이 이 장자 철학의 하나의 그 목표이자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현실은 이런데 어떤 이상까지 우리가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있었고 그것을 뒤집는 얘기를 하면 들어오는 화형도 당했죠. 전 지구적 생각이 그때 뭐 어느 주교 말에 의하면 모든 우주의 역사, 자연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6천 년 전이다. 왜냐? 하나님이 6천 년 전에 창조를 했다라는 근거가 성경에 있다 해서 그런 얘기가 불과 100년, 150년 전에도 먹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말할 수도 없는 광활한 또는 138억 년을 넘나드는 그런 우주를 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유,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든 제약이나 구속을 벗어난 어떤 자유를 지향하는 것이 20대 중반에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장자라는 그 장자의 도라는 장자의 소유나 장자의 재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됐다는 거. 그래서 평생 장자처럼, 장자의 꿈처럼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뭐 깨달음이랄까, 뭐 도랄까, 뭐 공자의 도도 있고 맹자의 도도 있고 다 도가 있지만 장자의 도가 좀 저한테 각별히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자를 감히 이렇게 대중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됐고요. 장주에 대해서는 그 사기열전, 사마천에 쓴 사기열전에 보면 노자에 대해서도 장자에 대해서도 뭐 신불에 대해서도 조금씩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맹자나 공자처럼 막 유명해가지고 뭐 왕들을 만나고 유세를 하고 이런 분은 아니고 여기 나왔듯이 그 어떤 조그만 하남성에 지금의 하남성이지요. 옛날엔 거기가 송나라였다고 하는데 송나라 몽 지역 출신이고 거기서 뭐 관리 그러니까 정원을 가꾸고 이렇게 지키는 관리를 지냈으니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능참봉 과거에 급제해서 한 9급 정도 되면은 그 능참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릉을 지키든 뭐 이런 거 그런 정도로 아주 낮은 단계의 그 벼슬을 했다. 그리고 송나라라는 나라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공자나 맹자나 뭐 이렇게 장자나 노자 빼고 노자는 초나라 사람이니까 이분들이 다 대강은 그 중국의 그 황하의 그 그러니까 서해지 황해가 나가는 그 지역 어딘가에서 태어나고 그 전국 시대 혹은 뭐 춘추 때를 지냈는데 이분들은 송나라 후예들이 많아요. 송나라라는 나라는 결국은 상나라, 우리 동이족, 우리랑 혈연 관계가 가까운 동이족의 후예라고 볼 수 있고, 동이족의 문화가 그대로 중국 그 대륙의 문화로 이렇게 서서히 스며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홍사 문화가 천년이 앞선 게 황하 문명의 원조인데, 그것이 뭐 소병기라는 그 북경대학의 그 고고학 교수가 말하듯이, 예전에는 장성 너머의 오랭캐 땅에는 문화도 없었다 생각했는데 홍산 문화 그 적봉 그 내몽골 적봉에서 발견된 홍산 문화 때문에 그 동이족의 문화가 이쪽 하족 문화랑 서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이론을 와이벨트 이론이라는 걸 낸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중국 문화의 현재 이루고 공자맹자니 하는 많은 그 문화의 원형 문화가 이 송나라나 동이족이 지배했던 상나라 그 넘어서는 조금 전에 말한 그 내몽골의 홍산 문화에서 비롯됐다. 혹시 홍산 문화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홍산 문화. 잘 못 들어보셨구나. 제가 작년 2월에 캘스테이트 LA에서 그때 그 유명한 그 학자들 우시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홍산문화와 고조선, 홍산문화가 우리 것의 원형 문화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학술대, 이제 영어권의 그 교수나 대학원생들, 그러니까 영어로 발표하는 그런 학술대회를 처음 열었어요. 미국에서 고조선 문화가 홍산 문화, 중국의 어떤 황하 문명보다 앞서 있는 고조선 문화라는 것을 밝힌 첫 번째 영어권 학술대였어요. 그래서 복기대 선생, 우시라 선생, 그리고 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면 나중에 또 홍산 문화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만한 그런 그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아, 조삼모사라는 그 원숭이한테 도토리를 아침에 먹여주고 저녁에 먹여주는 거 가지고 조삼모사라는 뜻의 그런 사자성어가 생겼듯이 이 송나라 지역에서 생긴 게 수주대토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수주대토라는 건 어떤 그 농사꾼이 밭을 갈다가 토끼가 지나가길래 돌을 던져서 잡았어요. 그런데 잡으니까 이게 토끼 한 마리가 상당히 자기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지 그다음부터는 밭을 갈러 가서는 오로지 그 앉아서 토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토끼가 그렇게 늘어오나 이 수주대토라는 게 뜻하는 사자성어의 의미가 있고요. 각주국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각주국엄. 이것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송양지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송양지인. 아마 한자 이런 학습에 좀 익숙한 분들은 이 사자성어가 뜻하는 말을 다 알 거예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자라는 사람이 동이문화의 그 잔존 지역인 그 송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송나라의 원형 문화에는 신선도라는 게 노자의 도가랑은 또 다른 뿌리가 있는 신선도가 그 말하자면 뭐 그것을 예증할 수 있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갈래가 다른 우리가 흔히 하는 노장 사상, 뭐 도가 사상의 또 원형이 뿌리가 갈리가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장자를 오늘은 제가 주로 철학적으로 이제 쭉 소개를 하겠지만 사실은 장자는 중국 미학의 최고봉이라고 해가지고 소개되는 어떤 학자가 미학적, 예술적으로 장자를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냐? 장자에 나오는 모든 얘기와 어떤 그 스토리텔링 경지가 아주 높은 문학적 그런 어떤 향기가 있다는 거죠. 노자 도덕경을 지난달에 했지만
도덕경 그건 정말 드라이한 글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감동도 없고 너무나 극도로 추상적이고 극도로 그 개념화된 그런 것만 있어가지고 그런데 장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장자하고 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장자는 남하경이라는, 그러니까 장자라는 책 자체가 남하경이라는 걸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도장의 경전, 몇 천 개가 있는 도가의 경전에 도덕경과 함께 남하경이 올라가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도교에서 자기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뭐 기독교의 예수처럼 뭐 이슬람의 뭐 누구처럼 이렇게 갖다 놓기 위해서 남아경이라고 장자라는 책을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의문을 갖긴 하는데,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게 장자냐, 노자가 가졌던 어떤 무의자연이나 노자 자체의 소박, 노자 자체의 뭐 허기심, 실기복 이런 사상을 확장한 거냐, 이런 데에 대한 끊임없는 그 연구가 있는데, 어쨌든 노자와 장자를 엮어주는 어떤 것은 자연이에요, 자연. 우리가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제가 지난달 강의 뭐 도무이무불이, 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다는 그런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노자는 자연과 도와 어떤 시온과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뭐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그리고 뭐 유생어 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현학적이고 추상적인 걸 가지고 계속 그 자기 그 논리를 전개하는 데 비해서 장자는 어떤 뭐 비유라든가 우화를 통해서 인간이 정신 세계에서 얼마나 누릴 수 있는 무차별적인 어떤 절대적 자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것들이 지금 장자 4편, 7편의 예화로 나옵니다. 그래서 잠언시와 같은 도덕경에 비해서 우화와 은유를 통해서 노자적인 어떤 도가적인 도의 경지를 표현했다라고 이제 장자를 이제 평가를 하고, 그런데 장자의 철학의 목표는 노자와 또 같은 결로 가는 것은 인간 중심의 육아적인 어떤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인의 도덕 뭐 이런 어떤 인간 중심의 가치나 이런 걸 넘어서 순수한 어떤 자연 속의 자기가 이렇게 동화되고 천지와 합일되는 그 어떤 자유나 해방, 그것을 이제 도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장자의 편에 이렇게 1, 2, 3, 4, 5, 6, 7 해가지고 장자의 편의 우화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장자 강의를 2번으로 나눴는데 오늘 사실 이거 어제 오늘 준비하면서도 야, 이것도 한 번에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되는 데까지 가볼 텐데, 그 한국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이렇게 자기 그 도를 뭐라 그래, 전도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사라는 말 자체가 그 기독교의 이제 전도사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순진리의 한 파예요. 증산도 강일순이가 강일순을 교조로 하는 많은 게 가장 큰 게 대순진리하고 증산도인데, 그 증산도 쪽은 상생방송이라는 상생연구소를 가지고 계속 학구적으로 파고 있고, 대순진리에는 대학을 2개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막 그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학구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종교가 가진 특징이, 민족 종교가 가진 특징이 어찌됐든 무작정 믿고 무작정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를 추구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신기한 겁니다. 이 얘기도 이제 격가지니까 제가 나중에 천부경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국에 살 때 80년대 중반에 이제 논문을 썼을 때 동양 철학은 뭐냐, 무슨 도를 튼다 그러고 도대체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목매주의라는 걸 어디서 발견하고
뭔가 뭐 심한하고 어려워야 돼. 채용 이론이 어떻고 현미무관이 어떻고 뭐 득도가 어떻고 그게 철학은 아니에요. 철학은 명징한 개념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전달하고 소통하고 논리를 세우고 이게 철학인데 도대체 동양 철학이라는 건 동양 철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뭐해? 동양 철학이 도대체 뭐야? 동양이라면 뭐 저 아랍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아시아 대륙 다 동양인데 동양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동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아시아. 유교, 도교의 그런 어떤 원형 사유가 나왔던 동양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서양의 그 불가지론자인 골기아스라는 소크라테스 시절 거의 비슷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제 존재는 없다, 있어도 인식할 수 없고, 있다, 알아도 전할 수 없다는 이런 명제를 가지고 이제 말장난을 해요. 소피스트처럼. 근데 도를 안다는 게 마치 요즘 뭐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챗 GPT가 그게 심해요. 내가 뭘 물어보면, 아니, 아닌데, 아닌 대답을 자꾸 해. 그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자기는 모르지만 답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한 걸 갖다가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캐고 또 캐서 그 책에는 그런 게 없어. 그런 논리는 거기에 안 맞아. 그러면 계속 수정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동양 철학의 도를 닦고 도를 안다는 게 인공지능이 그 할루시네이션 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철학이라는 게 이제 뭐 소크라테스도 얘기했지만 모른다는 걸 안다는 게 철학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느 선에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모름에 대해서 자각하는 게 철학이다. 그래서 칸트 같은 분은 순수 이상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에서 이성을 기초로 해서 비판서를 3대 비판서를 썼지만 그분도 안티노미에서 걸리는 거예요. 세계가 끝이 있다 없다. 신이 있다 없다. 그런 안티노미 5가지를 이래도 답이 되고 저래도 답이 되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이성의 한계에 부딪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순수이성 비판의 서문에 아주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것은 이성은 모든 걸 물어본다. 물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답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질문은 던질 수 있어서 인간이 이성이 개발됐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답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철학은 질문만 있는 거예요. 답은 없어. 종교는 어떤 종교에 빠지든 도구마에 빠지든 답이 미리 있어요. 하나님 있어. 부처님이 있어. 아니면 뭐 증산상제가 있어. 그걸로 연역되면 끝이에요. 질문을 던진다는 게 무색해지는 게 종교 신앙 세계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확증을 줄 수 없는 그런 게 철학이고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논리 실증주의라는 언어 분석 철학이라는 게 대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재밌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 철학을 얘기하는데 득어망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득어망전. 고기를 잡았으면 뭘 버려야 되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찾았는데 목적지에 도달했는데도 내비게이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를 잡은 그 뭐예요? 그 잡는 그물 내지는 뭐 삼태기 같은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우리가 뭐 불교에서 말하는 달을 가르치는데 왜 손가락을 보냐 이런 건데 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논리적 반성과 한계에 대해서 막 스스로 자가 비판을 하는 그런 독특한 장자예요. 그래서 제가 메타 철학이라고, 메타인지라고 장자 철학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 반성이 없이 자기가 그 어떤 틀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필라소피다,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자는 아주 독특한 그 철학자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기철학을 평생 그 한의학을 하면서도 한의학의 철학적 기초가 결국은 기세계관이다.
전기가 없으면 인간을 물질에서부터 어쩌다가 그 성분이 모여가지고 뭐 탄소 뭐 질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 합성하다 보니까 뭐 생물체가 나고 그게 진화하고 이런 논리로는 동양화학이 설명을 안 돼요. 기를 얘기해, 기. 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더 다른 전문적인 얘기니까 이건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돌을 닦는 데 있어서 언어를 벌려야 되지만 이 장자의 이 모든 편에 일관되는 것은 수련을 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깨달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몸으로 던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가에서는 좌망심재라는 게 있는데 앉아서 있는 거. 불교에서는 앉아서 선에 공부하는 거. 참선, 좌선. 신유학의 학자들도 뭐 주자나 태계나 율곡이 다 정좌 수행을 했어요. 여기 중요한 게 좌예요. 앉을 좌자.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누구랑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고 앉아 있는 것도 조용한데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데서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기가 내 몸 안의 전기가 자연의 전기하고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그런 거를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뭐 장자의 내용이 어떻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본인 혼자 있을 때 좌선을 하든 뭐 참선을 하든 정자를 하든 이것이 도가에서는 우리가 양생이라는 건 자기 생명력을 키우는 거죠. 아니면 득도하는 어떤 깨달음 없는데 아주 필수 코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어나더 주제가 될 거고 드디어 첫 번째 소요유라는 책에 첫 구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북쪽 어두운 바다에 고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고기 이름이 곤이다. 근데 그 곤이라는 고기가 엄청 커서 그게 매천리라는 게 말하자면 뭐 무궁화 삼천리인데 뭐 한 발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 그 물고기가 조화로 변화돼서 새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야. 그 붕새라 그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붕이 돼서 또 날르면 나중에는 뭐 이거는 구만리 상공을 난다는데 구만리라는 걸 제가 재보니까 지구를 한 7바퀴 도는 정도의 거리가 구만리더라고요. 뭐 우리 예전에 가곡에 뭐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뭐 맨말리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황당한 장자 철학의 시작의 첫 구절서부터 엄청난 과장 내지는 사람이 뭐 그런 상상을 해야 되나? 그게 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참새나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왜한 일, 1분에 수천 번 날개짓 하는 벌새도 있어요. 벌새. 조금해요. 벌새 보셨을 거예요. 막 꽃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꿀을 빨아먹는 벌새가 있는데 그것들은 고작 5m, 10m 이상 안 가려고 그래요. 벌새. 그 다음에 참새는 뭐 몇십 미터 가겠지. 근데 이 붕새는 뭐 구만리 상공을 난다? 그거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해서 이제 대붕의 비상, 그 다음에 붕새가 날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비행기가 뜰 때 그 활주로를 달리면서 부력을 얻기 위해서 바람이 필요하듯이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제가 대붕의 비상 우하일에 바람의 철학 그래가지고 어디서 발견하니 붕세 비슷한 그림을 여기 넣었고요. 그다음에 붕세 비상을 비웃는 이게 이제 이런 건 뭐라 그러죠? 역설 아니면 어떤 말을 금방 해놓고 그걸 확 뒤집어 버리는 어떤 그런 논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첫 번째 붕세를 얘기해 놓고는 그 붕세가 날아가는 걸 비웃는 새들을 또 등장시켜요. 그게 뭐냐? 뭐, 뭐, 용어를 정밀하게 하면 무슨 새인지 그 생물학 종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참새라고 해요, 보통. 그러면 붕새와 참새가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지극히 크고 뭐 매천리 날개가 크고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붕새가 참새가 보기에는 너 어디서 뭐 하려고 그렇게 날아가니? 어? 우리는 그저 얕은 나무가지 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벌레 보면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붕새와 참새를 대비해서 어떤 것이 작은 것이고 어떤 것이 큰 것이고 어떤 것의 그 상대 전개에 대해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참새는 작은 지혜가 될 것이고 붕새는 어떤 큰 지혜가 되죠. 제가 이제 장자강의 2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세상에 생활력이 있어서 실속 있게 알뜰하게 잘 사는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인가? 뭐 공산주의 선언을 하고 사회주의가 뭐 인류 동포가 있어야 되고 사회 동포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 대지를 갖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지혜를 갖고 어떤 큰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과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그런 생각들의 인문 정신에 가진 것이 과연 기술 문명, AI, 뭐 심지어는 차들도 그냥 웨이모 LA 타운에 가보면 여러 번 봐요. 운전수도 없이 다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이런 황당한 이런 철학이 이런 인문 정신이 필요할까? 그래서 붕새와 참새의 비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가 붕새가 월등한 인간 존재의 구현이다. 참새는 참 좀 딱 막힌 답답한 좀 약간 모자란 이런 식으로 본다고 이해하는 주자가 있어요. 붕은 대인이고 참새는 소인이다. 그렇지만 또 역설적으로 또 장자의 뉘앙스는 참새의 삶은 참새의 삶에 맞춰서 살고 있으니 내가 저 붕새를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 한심한 붕새라고도 해도 그 관점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붕새는 과연 참새를 깔봤을까? 그렇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후대의 그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몇 가지를 제가 추려보니까 금장태 선생이 그 굉장한 철학자인데 많이 안 알려 있죠. 제가 동양 철학에 있을 때 가끔 뵀던 분인데 이분은 장자가 우열을 따지는 게 아니라 참새와 붕새의 그 어떤 예화에서 존재 방식의 다양성을 보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김용옥 선생도 이제 이분은 유명한 학자지만 붕과 참새는 서로 다른 차원의 생태적 삶을 뜻한다. 그리고 왕필과 곽상제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왕필은 무에서 유가 나오고 귀무론 모든 것이 제가 이제 그 지난번 강의 때 인용했던 그 율곡 선생이 어 만법 귀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일기하처 그놈의 하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신사임당이 17살에 율곡이 17살 때 돌아가셔서 그런 화두를 가지고 금강산에 입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중이 되려고 갔는지 무슨 가서 뭘 하려고 갔는지 그런데 귀무로는 그 왕필이 무에까지도 가서 어떤 유나 자연 존재를 연역하는 것이고 곽상은 무는 없다예요. 이거는 숭유론이라 그래요. 유를 숭상하는 이론. 존재는 있는 그 자체로 완결된 거고 좋은 것이지. 거기다 무슨 경지 차원을 논하고 뭐 없는 단계까지 가서 뭐 궁극적으로 따지고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 이런 그런 두 가지 철학 입장에서 붕세와 참새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그 붕정만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만리를 간다는데 표현을 붕정이에요. 붕이 움직이는 과정이에요. 붕정만리가 왜 필요한데 왜 큰 뜻을 품고 아니 열심히 살아서 재벌이 되면 다행이고 아니면 적당한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면 잘 살면 되지. 왜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왜 대동세계가 있어야 되며, 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내지는 무관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붕정만리를 비웃는 참새도 그런 어떤 뉘앙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 뭐 참새도 좀 조악하지만 이렇게 있는데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삶을 사는 존재는 큰 삶을 사는 존재를 존재 그 모른다 그래요. 이를테면 하루살이는 정말 하루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매미는 지하에서 7년이나 이렇게 벌레로 있다가 한번 탈각해서 나오면 일주일간 울다가 간대요. 일주일간. 그래서 매미는 그 7년이 왜 거기서 있었는지 의미도 모르고 일주일간 매미가 맴맴맴맴 우는 건 짝을 찾느라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매미는 봄과 겨울을 모르는 거예요. 매미가 올 때는 항상 뭐 여러분들 뭐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그 시골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항상 그 게을물이 흐르고 얕은 산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미루나무 막 있는데 매미가 막 미루나무 참나무 뭐 이런 데서 울어요. 한때 메뚜기도 한철이고 매미도 한철이야. 그러면 그 매미는 모르는 거야 사철을.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짧은 삶을 사는 존재와 긴 삶을 사는 존재. 거북이는 뭐 몇백 년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우월하냐? 많이 알고 큰 지혜가 우월하냐? 뭐, 오래 살고 길게 사는 게, 정말로 가치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과연 누가 누구를 비웃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 진보에 대해서 거의 한 권이 넘는 그 한국의 보수 진보 중도에 대해서 글을 한 몇 년 동안 올린 걸 제가 이제 지금 한번 언젠가 정리해서 할 텐데 보수 쪽 사람과 진보 쪽 사람의 자기 확증 편향이 있어서 절대로 상대방과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을 메타인지로 올라가는 그런 인식의 지평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식의 지평이 있는 너는 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장자 철학에서는 그런 거를 추구합니다. 반드시 사람은 어떤 자기 입장을 벗어나서 우물안 개구리를 벗어나서 또 잠깐 살아가는 뭐 일주일의 매미의 관점을 벗어나서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그렇게 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대신 문제는 크고 작은 삶이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삶을 비웃는 마음에 조금 전에 참새가 붕정말리 마치 그 대붕이 존재하지도 않는 실제 유니콘처럼 상상의 동물이죠. 드래곤도 그렇고 대붕도 그렇고 봉황도 그렇고 다 상상의 인물이에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존재를 비웃을 수 있는 나의 현실적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는 내가 그 처해보지 않은 거 몰라. 말하자면 며칠 전에 맘다니가 뭐 34대 그 젊은 청년, 이슬람 청년이 뉴욕 시장으로 당선됐는데 본인이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자기가 자처했는데 과연 민주사회주의라는 조합이 얼마나 될지 안 될지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이렇게 선거 캠페인 하면서 동성애자 커플들인지 수백 명이 모여서 노래하는 걸 찍고 그런 걸 보는데 동성애 친화적인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좀 막힌 사람은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유, 뭐 이렇게 아예 그냥 언급도 하기 싫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게 사회 현상인데 내가 그거를 비웃을 수는 없는 거예요. 존중은 해. 내하고 맞진 않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자를 읽다 보면 어느 단계 그래. 내가 공자를 읽고 공자교가 되고 성경을 읽고 뭐 기독교가 되고 뭐 코란을 읽고 이렇게 이슬람이 되지만 장자를 읽으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런 어떤 전망과 시각을 갖게 만들어 주는데 장자를 추종하는 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라는 책이 참 이래저래 참 어렵고 신기하구나 하고 제가 이것도 뭐 더 패스해가겠지만 아, 그 1조 불이라는 엄청난 우리 한국의 그 2년 예산이죠. 며칠 전에 그 11월 6일 날 그 테슬라
그 CEO가 앞으로 그 어떤 조건을 걸어서 1조 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주식회사에서 주식의 그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했더라고.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만 홈리스가 지금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사실은 50개 중에 하나인 이 남가주, 북가주에 몰려 있는데, 특히 남가주가 따뜻하니까 겨울 덥고 몰려 있는데, 그 60만 홈리스한테 테슬라에서 가짜뉴스를 자꾸 내는데, 2만 불이면 충분히 최고로 AI가 장착된 업그레이드된, 뭐 심지어는 그 태양광도 설치된, 화성에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그런 그 미니 모듈러 하우스를 팔겠다고 지금 막 유튜브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가짜 뉴스예요. 근데 60만 원한테 2만 불짜리 모듈러 미니 하우스를 주면 120억 불이 드는데, 그것이 120억 불이 엄청난 돈이지만 어, 일론 머스크가 가진 재산의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좀 희한한 세상이 됐냐면, 한 사람의 그 부가 이렇게 모이는 게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게 이 새들, 참새들, 그다음에 이 붕하고 이게 비교해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걸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재물론이나 뭐 소유는 약간 그 어떤 그 상징하는 바가 다른데, 재물론은 재물이라는 건 모든 사태나 물상이나 모든 상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시비나 선악이나 생사나 기천이 모두 상대적 분별이어서 그건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자의 자유, 어떤 한 인간의 자유, 어떤 존재의 자유는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데서 보지 않고 높은 산에 가서 보고, 높은 산에 보지 않고 10만 피트 상공에서 보고, 또 지구 밖을 벗어나서 보고, 또 태양계를 벗어나서 보고, 뭐 은하계까지는 벗어난다는 건 상상이 안 가지만, 그런 우리가 존재가 점점 자기가 어떤 걸 볼 수 있는 그 인식이 상승되는 데서 자유가 온다. 라고 이제 하는 거라고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고, 그 예를 하나 지금 들기 위해서 이걸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 우리 저 독서클럽에서 이 지난달 지지난달에 코스모스를 읽었어요. 우리 그 우리 김 박사님이 에크로 이거 강의를 11년째 하듯이, 주관하듯이, 또 그만한 연륜을 가지고 독서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낭만 독서클럽. 거기서 이제 칼 세이간의 코스모스 읽었는데, 누구나 뭐 예전에 한 번쯤 봤었던, 아니면 책이 아니면 그 TV 시리즈로 봤을 텐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인상적인 게 나옵니다. 그 1977년도에 보이저호가 발사돼 가지고 2025년쯤 태양계를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37년 만에 태양계를 벗어나는데, 그 우주 로켓의 속도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 아시잖아요. 태양계 항성이 가장 가까운 항성과의 관계가 뭐 수만 뭐 광년이고, 그 태양계 항성 같은 그 태양 같은 항성이 몇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고, 은하계를 벗어났다 쳐도 또 은하계가 또 수조개, 옛날에는 몇천억이라는데 은하계가 수조개랍니다. 수조개가 있는 게 아직도 끊임없이 확장돼 가는 우주예요. 그럼 지금 엄두가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장자가 만약에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천체 물리학이나 우주의 사이즈를 알았으면 더 큰 뻥을 쳤을 거야, 아마. 근데 예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뭐 우주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장자는 대붕의 비유를 들었고, 제가 지금 예를 드는 이 칼 세이건이 말한 페일 블루 닷, 그 창백한 푸른 점, 그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뭐 화성쯤 지나선가, 그게 작동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구에서 그걸 원격 조종해서 그 로켓 찍는 걸 방향을 돌려서 지구 쪽을 찍어라. 그래서 지구를 찍었더니 이건 분명한 실질이잖아요. 실제 영상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 멀리서 찍었는데 빛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 모습이 실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판독해 보면 그냥 창백한 푸른 점이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 유명한 글이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점에서 우리는 싸우고 죽이고 뭐 잘난 척하고 뭐 그러니까 남가지몽이라는 어떤 사자성어가 있는데 중국의 그것도 고사성어인데 어떤 젊은이가 과거 보러 가다 출제를 목표로 갔다가 어느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잠깐 자는 사이에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뭐 출제하고 막 이렇게 뭐 마치 구운몽에 나오는 뭐 양소위가 이렇게 된 것처럼 했는데 깨보니 꿈이고 그 자기가 자던 그 침상 그 밑에 그 나무에 개미 새끼들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이름이 그 나라가 내 꿈속에서 꿈을 꿨던 나라 이름이 저 개미들 나라였나? 저 개미들 전쟁이었나? 개미들이 출세했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가 이 모든 게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호전몽이라는 이제 그 스토리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자책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칼 세이건이 이렇게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이다라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전망을 가진 감성을 가진 분들은 대붕에 대해서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게 그 보이저가 찍은 그 수백만, 수억, 하여튼 그 푸른 점 지구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도가의 경전인 도덕경의 논리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노자보다 한 200년 가까이, 150년 이렇게 늦게 태어난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읽고는 탐복했어요. 야, 이거 뭐 장자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굉장한 변설가였던 것은 혜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장자의 책에 보면 혜시가 많이 나옵니다. 혜시랑 그 혜시는 유명한 거 명가, 그러니까 논리술을 하는 그런 학자예요. 혜시랑 실존 인물입니다. 혜시랑 장자가 대화를 많이 나오죠. 이를테면 뭐 혜시랑 장자가 물고기들이 막 논이는 그런 다리 위에서 장자가 아 물고기들이 참 즐겁게 논다. 그러니까 혜시가 너가 물고기가 즐겁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장자가 내가 물고기가 즐겁게 노는 그 물고기들에 대해서 너는 또 아니라는 건 너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한번 좀 어렵더라도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천부경이에요. 일시무시일 해가지고 일종무중일로 끝나는 천부경입니다. 이게 저의 그 동양고전 14강의 마지막 강연 내용이 될 것이고 제가 천부경에 대해서 작년 10월에 원고를 완성해가지고 상생 출판사에 보냈는데 무슨 이유인지 책을 안 내주고 보류하고 있어요. 천부경에 관련된 3년간의 연구를 천부경 민족경전의 동양철학적 이해라는 그런 책을 제가 이제 완고를 썼죠. 그래서 그쪽에서 안 내주면 다른 출판사를 하든지 아니면 요즘은 이북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종이책이 아닌 그래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천부경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한자어는 그 원전이 있으면 여기 아주 어려운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다고 누가 말해. 그럼 시작이 있어. 저도 뭐 어린 시절 장로교 집안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자랐지만 하나님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어. 시작이야. 그러면 시작이 있기 이전은 뭐야? 그럼 시작이 있기 이전에 시작 없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시작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작이 있음이 없다 하면 그 이전에 시작 없음 이전에도 시작 없음에 시작 없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데 아주 이게 오묘한 생각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일분수에 대한 소고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언제 발표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어떤 제1원인, 부동의 동자,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 증명을 5가지로 하면서 바로 첫 번째 원인. 그렇지만 그러면 첫 번째 이전의 원인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직선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순환론적 사고가 아니에요. 서양 철학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한소급을 얘기하다 보면 노자가 유생오물을 얘기하다 보면 무는 어디서 왔는데라고, 무라는 게 과연 있기나 해? 없음이라는 게 없는 거지 왜 있어야 돼? 뭐 따라가기, 그냥 그런 얘기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3의 인간론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이 고급 시계가 있거나 고급 보석이 있어, 아니면 뭐 옛날 그 골동품이 이게 진짜가 있다 칩시다. 그럼 진짜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를 감정하는 감정사가 있어요. 그럼 감정사는 그 감정하는 사람의 자격과 감정하는 사람이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건 뭐야? 그럼 그 사람 뒤는 그 퀄리파이가 되는 모든 걸 다 주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럼 그 단체는 또 뭐야?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게 러셀의 역설이에요. 계속 그 무한소급에서 물어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우주는 끝이 있다 고 할 수 있고, 우주는 끝이 없다 고도 할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철학적 사변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서양은 해결책으로 갓으로 띄워버려요. 갓, 신으로 존재로 띄면 되는데 동양의 어떤 사변도 신으로 띄워버리지 않는 그런 희귀한 논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최영일은 현미무관 무슨 도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지금 장자가 얘기한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장자의 재물론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비의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요즘 제가 거의 뭐 매일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그 꿈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꿈 깨어나자마자 빨리 적어요. 적어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어지간한 해몽 거보다 훨씬 잘해. 그리고 이 챗GPT가 약간 아부성 발언을 잘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해몽 해줘요. 어떻게 내가 그 마음을 들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호전몽이라는 말은 아마 무수한 많은 문인들이나 그런 학자들한테 하나의 인상적인 그 하나의 인사이트를 통찰을 줄 수 있는 그런 우화가 됐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주가 꿈의 나비가 되었다. 이리저리 흩날리며 춤추는 그 얼마나 좋겠어요. 날개도 있고 가볍고 꽃도 좋고 날도 좋고 팔랑거리며 날아다니는 그 기쁜 나비가 문득 깨어보니까 내가 나비가 아니네. 내가 장주 맞네. 그러면 깨고 나니 어이구, 내가 그 나비 같은 벌레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라는 안도감도 있을 거고, 야, 그렇게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변신해서 둔갑술처럼 보는 거를 또 깨버렸네 하는 상실감도 있을 거고. 그런데 아마 그런 꿈에 대해서, 꿈이 그게 길몽이든 흉몽이든 어쨌든 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게 인간의 이 오랜 그 관습이었고, 심지어는 뭐 아시다시피 그 프로이드나 칼융 같은 분들은 꿈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 시대, 이 시대 문명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심리에 대해서, 어떤 병적인 심리 기제든 동화관 심리 기제든 그 꿈을 가지고 이제 해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비의 꿈 호전몽이라는 것이 장주 철학에서 가장 알레고리, 그 우화적인 걸로 동세 얘기처럼 나비의 꿈, 호전몽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조삼모사. 네, 조삼모사. 근데 조삼모사라는 건 우리가 흔히 어떻게 하냐면요, 자꾸 바꾼다는 거. 무슨 정책을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자주 바꿔 이런 건데, 그 원뜻은 또 이제 약간 뉘앙스가 다르고, 이 조삼모사가 먹혀 들어가는 심리는 인간이든 원숭이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갖고 싶다거나 많이 먹고 싶다거나 내가 먼저 갖고 싶다거나 그런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먹혀 들어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구나는 사자성어 조삼모사가 아마 장자책에 나온 우화 수십 개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 넣었고요. 그래서 장자 뭐 노자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대주의니 뭐니 뭐 절대주의니 사실 상대주의라는 건 없어요. 보는 안목이 서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마치 주역을 제가 2017, 18, 19, 3년을 이제 대학 그 사우스밸리 있을 때 대중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책이 하나 나왔죠. 이거는 제가 주역 강의할 때 써온 주역풀이라는 책을 제가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 주역의 특징이 재밌는 게 모든 괴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괴가 반대가 되는 거야. 이를테면 뭐 산수몽이라는 개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학습하고 꿈꾸고 자기를 개발하는 꿈인 게 산수몽인데 그 산과 수를 뒤집어서 그걸 종괴라 그래요. 수산건이래요. 건이라는 건 절름발이야. 절름발이. 그거 잘못하면 너 인생 종친다야. 근데 그 많은 게 64개의 거의 90%가 첫 개 짝을 이뤄요. 두 개, 두 개, 두 개 짝을 이뤄서 그 종께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개를 하나 크게 그려놓고 내가 앉아서 나 맞은편에 있는 분한테 거기에서 무슨 개가 보입니까? 내가 보는 개는 이겁니다. 그 개 보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 6초가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그 반대의 뜻이나 그걸 상보적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그 어떤 그 재미이자 주역의 그 어떤 비결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고 나쁜 상황이 오면 반드시 극복해서 좋은 것이 올 거다라는 걸 끊임없이 정무로 보여주는 게 주역이에요. 어떤 주역 얘기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거고 여기 보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뭐 극자가 있고 극우가 있고 뭐 진보가 있고 뭐 보수가 있고 자본주의 신봉자가 있고 사회주의에 대해서 경도되는 사람이 있고 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 건 옳고 너는 틀렸어. 그러면 그 옳고 틀림의 기준을 또 정하려면 제3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절대적 기준은 없다고 보는 게 장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는 진흙 속에서 편안하고 원숭이는 나무를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사슴은 산속에 달리고 올빼미는 눈이 밝아서 밤에 털끝도 식별하는데 사람은 눈이 밤에는 안 보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귀하고 천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 비교하는 인간의 심리의 그 기준이 뭐냐? 붕새가 참새보다 낫다는 거냐? 일론 머스크가 순식간 만만 바꾸면 홈리스 20만 명한테 60만 원한테 집 지어주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훨씬 나은 인간이냐? 홈리스 루저들 60만 원 완전히 그 개쓰레기들이냐? 그런 기준이 적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계속 그런 논리를 펴요. 제물론까지는 이게 네 편인데 장자 일곱 편, 네 편 말고 외편과 자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보통은 네 편은 장자가 썼고 외편과 자편은 장자 이후의 후학들이 장자를 빗대서 썼다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자의 편에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유명했던 아름다운 여인 모장과 여인은 사람에게는 너무 아름다워서 요즘 뭐 블랙핑크나 뭐 그 미인들이 나오면 뭐 탤런트 드라마 영화에 아름다운 여자가 주인공 안 하면 어색하잖아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그렇지만 물고기는 그 모장과 여인을 보면 숨어 달아나고 새는 보고 멀리 날아가고 사슴도 또한 달아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물론 사람의 눈으로 아름다운 것이 다른 동물 존재들한테 아름답고 추하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동물들끼리도 강아지끼리도 고양이끼리도 사슴끼리도 서로 더 선호하는 어떤 모습의 그런 게 있을지는 거는 못 들여다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난 유명한 또 그 성어가 있습니다. 사자가 아니고 두자인데 효빈이라는 효빈. 찡그리는 걸 흉내내다. 이게 또 유명한 얘기예요. 서시라는 절세미인, 중국에 3대 미인이 있다면 뭐, 그중에 꼭 들어가는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가 이렇게 뭐, 배가 속이 안 좋아서 얼굴 찡그리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여서 모든 그 동네 그 나라의 그 젊은 아낙들이 다 찡그리는 흉내를 냈는데 찡그린 표정이 아름다울 리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 따라하는 것도 그렇고 찡그림에 대해서 아름다워한다는 그 기준도 그렇고 해서 장자가 이런 일화를 계속 내서 이 인간이 가진 어떤 가치 판단이나 어떤 기준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또 유명하다는 그 사자성어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의 우화 일리인데 포정해후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양생주에 나오는데 이거는 뭐 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람은 소 잡는 백정이에요. 백정. 소를 잡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잡기 때문에 뭐 19년을 소를 수천 마리를 잡았지만 칼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 사람 말하는 그 보통의 요리사는 1년이면 한 번 칼을 바꾸고 그 잘 드는 그 해부 칼을 그다음에 서툰 요리사는 뭐 또 한 달에 한 번 칼을 바꾸지만 그들이 왜 그러냐 살결을 억지로 자르고 부러지도록 억지로 힘을 쓴다 이거야. 자기는 소 자체가 눈에 보이어서 소를 하나하나 해부하지 않고 소가 더 이상 소로 보이지 않는 그 경지에서 그 기술에 이르러서 그걸 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장자가 추구하는 도의 세계가 그 소의 소가 어디를 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잘라지고 어떻게 하면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거를 습득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의 그 해부가 저절로 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지를 아마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도입이라고 해요. 도입. 도로 들어간다. 도가 들어간다. 무심히 직관하고 모든 어떤 자연 상태, 존재 상태의 리듬과 자기가 맞춰가면 그러니까 아마 그게 운동선수들 중에 기량이 뛰어난 분들, 어떤 생활에서 달인이 돼서 뭐 하나, 뭐 던지는 거 하나, 뭐 체곡체곡 쌓는 거 하나 다 잘하는 분들도 그런 상태의 경지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정해우가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첫 번째 소요유, 두 번째 재물론, 세 번째 양생주, 네 번째가 인간세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간세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덕충부 다섯 번째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이제 또 인간관에 대한 장자의 인간관에 대한 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역사상에 아내라든가 공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좀 뭔가 해볼 만한 사람, 뭔가 유명한 사람,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쓸만한 인간들이 등장해서 도대체 뭘 이뤘냐는 거예요. 그 소수의 어떤 집권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면 또 많은 다수의 그로 인해서 뭔가 박탈을 느끼는 그런 소외된 존재들이 있는 게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러면 이런 존재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 꼭 나타나야 되냐? 공자가 있어야 되나? 이 혼탁한 세상을 굳이 사로잡으려는데 어떤 누군가의 그런 걸 기대고 그런 사람들이 출연해야 되나? 이렇게 나는 그냥 관망자다, 아웃사이더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이제 광인 접요 얘기를 해요. 접요 광인이 공자를 비꼬는 얘기.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비웃을 것도 없고 뭐 칭찬할 것도 없는데 왜 세상이 혼탁하냐? 탁한 걸 탁한 대로 놔두고 바르게 하려고 하면 더 어지러울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득을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 얘기가 재밌어요.
에타타나 지리숙이나 우척이나 반어배나 이런 사람들은 다 꼽추거나 뭐 절름발이거나 발이 잘린 사람이거나 모양이 외형으로 봐서는 완전히 그냥 그 불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해서 자기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꾸준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좀 잘났다고 우리가 역사에 기리는 그런 인물보다는 이런 존재들이 불구의 존재, 모자란 존재들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게 장자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의 뭐 명품을 휘두르고 뭐 아주 뭐 좋은 차를 뭐 20만 불, 30만 불짜리 타고 뭐 대저택에 살고 이런 세속에서 생각하는 이런 거의 가치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존재라도 어떤 모자람의 외형적으로나 이런 존재라도 그 사람 안에 그 삶의 긍정성을 찾는다. 그런 점에서 왕자 철학이 갖는 의미는 모자람에 대한 거, 채운 것보다는 비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심지어는 도척이라는 유명한 그 도둑의 예를 들어서 도척의 도를 들어서 도척이 그러니까 인의의지 도가 있다. 그리고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요즘 임꺽정 책을 두 번째 읽고 있어요. 10권짜리인데 굉장히 한 책이 그 활자도 작고인데 그 임꺽정이 그 도둑놈들 얘기 아니에요. 그 5편, 6편까지는 왜 이 사람들이 도둑, 그 소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나 하는 거를 계속 스토리를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게 뭐 얘기합니다. 천왕동이, 배돌석이, 뭐, 이봉학이, 우리 저 임꺽정이 그 기구한 얘기들 쫙 해요. 그리고 그 기구하게 만드는 그 상황은 모두 다 문정왕후 내지는 그때 소윤이지요. 윤원영이가 정권을 잡고 있어서 그들이 박탈하고 뭐 가렴 주고 했던 것 때문에 당한 백성들이 다 이제 도둑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쨌든 이 장자가 얘기할 때 설마 도둑까지 긍정하려 했는데 도척을 얘기합니다. 도척 얘기가 외편 도척편의 제목까지 있어요. 장자의 외편의 도척편에 그냥 검색하면 챗GPT나 제미나에 들어가서 장자의 외편 도척편의 원문과 해석을 실어줘, 올려줘 그러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궁금한 건 다 순식간에 알 수 있는 그런 편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 얘기도 처음엔 저한테 굉장히 좀 너무나 자기적인 얘기였는데 장자가 아내가 있었나 봐요. 아내가 죽었어. 그래서 그 유명한 친구 혜시가 왔어. 와보니 장자가 곡을 하는 게 아니라 물동이를 두들면서 노래를 했대요. 그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기서.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짓인가? 어? 아내가 평생 같이 그렇게 살면서 해서 갔으면 슬프게 곡을 해도 시원찮을 지경인데 왜 이렇게 노래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쭉 해요. 이게 기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가 기를 얘기한 첫 학자예요. 도가가 기하하고 연결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서 제가 다음 달에 그 2부에서 그걸 쭉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이 말이 제가 어딘가에 논문 쓸 때 인용을 하는 말들입니다. 삶이 있기 전에는, 삶이란 본래 없는 것이다. 삶이 있기 전에는 형체가 없었고, 형체가 없기 이전엔 기조차 없다. 제가 말한 기. 희미하고 아득한 기 자리에서 변화하고, 기가 생기고, 기가 변해서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생겼다. 지금 다시 변화하여 그 기로 환원돼서 죽음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러니 내가 뭘 슬퍼할 일이 있겠는가? 좀 뭔가 결이 안 맞는 얘기지만 나름대로 이걸 막 그 기의 논리로 해서 그래 사실 육아의 사생간하고 도가의 사생간이 같은 게 내세를 인정하네요. 나중에 천당 간다. 뭐 나중에 뭐 다시 어
뭐 어떤 좋은 존재로 환생한다. 이런 걸 노가나 육아에서 믿지 않는 이유가 기의 세계이고 기의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호는 하늘로, 백은 땅으로, 자연이 해체되고, 뭐, 물리학자들은 그러겠죠. 다 요소로 환원된다. 질소가 얼마, 인이 얼마. 그래가지고, 한 인간의 그 전체, 거기서 뽑을 수 있는 그 화학 물질의 분량을 팔면 뭐, 한 100%치는 된다. 뭐, 이런 뭐,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동이를 두드리며 죽음을 노래한 장자가 이제 뭐 우리가 생사이려, 뭐 무의자연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죽음으로써 다시 기의 세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에 연연해 할 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뭐 마지막 얘기가 되겠는데 윤편이라는 그 이 수레 깎는 수레 깎는 일을 하는 뭐 기술자인데 윤편이 이제 제항공이 뭔가를 읽고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것입니까? 하니까 옛 성인의 글이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죽은 이들이 남긴 찌꺼기를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너는 오늘 죽는 목숨이라 했더니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죠. 자기가 바퀴 깎는 거 하나만 평생을 해도 이걸 알리려고 글로 쓰고 책으로 남겨봐야 죽은 지식이고 그 모든 요령, 손의 손재주, 그따의 타이밍, 뭔가를 해내는 그런 그 묘한 수는 입으로도 글로도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런데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책은 그 사람들이 살아오고 얼마를 뭘 쌓았는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 말로 남아있는 글인데 그건 살아있는 도가 아니라 흘러간 도의 찌꺼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아마 살아난 모양이던데요. 이런 식의 이제 우화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지식이나 분별이나 어떤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뭐 함부로 뭐 그걸 뭐 성현이 누가 얘기했으니까 다 옳다라는 걸 논리학에서 어떤 오류라고 해요. 뭐 누가 권 있는 사람이 뭔가를 얘기하면 옳고 뭐 누군가 뭐 상식적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맞고 이런 식의 그 오류를 논리학에서 논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편의 우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정저지와 운물한 개구리 하백이라는 건 황하의 신인데 하백이 황하가 얼마나 넓고 황하로 인해서 막 풍요로운 그 농사 짓는 그 어떤 땅도 생기고 그러는데 북해에 가보니 북해라는 건 아마 뭐 어, 북극 쪽일 수도 있고 엄청난 물,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데겠죠. 강하고는 다르죠. 거기 가서는 드디어 내가 본 물이 그게 다가 아니구나. 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터득한 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저지하의 예를 들어서 운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운물에 갇혀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가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름에만 살기 때문이다. 이게 하충 불가어 빙자 하충지 소한야라 그 국한 소한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인문학이 좋다고는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종교나 사상과 철학이나 모든 게 독단이나 자기 입장이나 자기 관점에만 사로잡히기 십상인데 기술이나 과학이나 뭐 자본이 돌아가는 어떤 경제, 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힘이 세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문학의 편견보다는 그냥 내추럴하고 그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그 기술이나 그런 자본의 세계가 더 이 시대를 대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자본주의나 부국강경으로 수렴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봄으로써 제가 이거 쭉 만들어 놓고 도저히 오늘 하루 한 시간 반에 못 끝낼 것 같아가지고 두 개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얘기는 다른 우화들하고 그다음에 그 우화에 빗대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대 현실이나 시대 정신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12월 뭐 이렇게 일정이 생기면
12월에 장자 강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혹시 오늘 제가 막 줄기차게 달려와 버렸는데 혹시 뭐 오늘 강의 내용 중에서 뭐 말씀 궁금한 거 말씀하시죠. 그 도가 사상하고 네. 도교하고는 다르죠? 네. 도구하고 도교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어려운 예, 말인가요? 신 선생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예, 비슷합니다. 예. 지난 도가하고 도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PPT를 했는데 아, 혹시 선생님 예, 못 저희 들었어요. 어딘가에 그 카톡이 연결돼 있으면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 그거 한번 보시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거 있거든요. 근데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기독교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예, 물론 예,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이 그 순교를 해가면서 만들었지만 그런데 도교와 도가는 어찌 보면 노자나 장자를 이렇게 빌려서 어떤 그 도교라는 당나라 시대 특히 그 도교를 만든 시조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예. 시조들이 자기들의 바이블을 도가에서 취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제가 보내는 PPT에 있을 것이고요. 제가 못 혹시 봤어요. 알겠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예, 혹시 어디 카톡에서 저랑 접속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카톡을 잘 안 하는데, 아, 아니면 김 박사님한테 여쭤볼게요, 제가. 이메일로도 보냈습니다. 제가 이메일로. 혹시 아, 이메일이 예, 이메일을 그러면 김 박사님한테 요청하면 예, 예, 이메일로 예, 갈 겁니다. 예. 예. 그건 뭐 제가 몰랐던 거니까 됐습니다. 우리 이승 변호사님 뭐 예, 지난번에도 예. 좋은 코멘트 많이 하셨는데 예, 제가 뭐 장자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한번 그 장자나 노자가, 아마 이제 노자 같은 경우는 일단 노자 도덕경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제왕학이다. 이제 그 군주가 어떻게 그 백성을 이제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도를 닦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이다. 자연. 그리고 그 노자의 도라는 것도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어떤 기존의 개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 이제 판단하고 행위하는 이제 그런 자유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장자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장자는 노자보다는 더 이제 내면으로 더 들어간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어? 심리까지도 이제 자기 내면의 어떤 그 어떤 관념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집착을 놔버리려는 뭐 그런 생각 같아요. 그러나 말씀하신 그 부인이 죽었을 때 길을 이야기해가지고, 슬퍼할 일이 없다고 한 걸 보면, 어, 이제 뭔가 이제 이 우주에 질서가 있다는 게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면 죽고, 꽃이 피면은 지고, 봄이 오면 이제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봄이 온다. 이런 수환적인 세계관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희노애락의 노름들이 그리고 그 이제 여기 방금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슬픔에 특히 슬픔 또뭐 다른 것도 싸우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에서 보면은 이제 허무한 것이다 하는 그런 허무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집착할 게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사유 방식을 보면은 노자도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불교하고 연결시키면은 이제 연결이 이제 잘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자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혜로운 말들을 이제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호접지몽 같은 경우는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낸지 이제 이런 까지도 건드린 걸 보면은 자아 개념에 대해서도 어떤 그 허상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정신적인 깊이가 이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미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하니 아마 장자 쪽의 어떤 계열은 굉장히 예술 쪽으로 예술인들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도가의 철학처럼 이제 노자의 철학처럼 어떤 노자가 가지고 있던 고민이 어떤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이런 고민인데 장자의 고민은 그런 어떤 인상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떤 말씀하신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어떤 개인의 자유 그리고 거기서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나름대로 아마 저기 체계를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길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이 우주의 어떤 질서에 대한 순환하는 질서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뭐 멀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노자도 뭐 시스템적인 이제 어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런 어떤 뭐 그 약한 게 강한 걸 이긴다든가 이제 부드러운 게 딱딱한 걸 이긴다든가 이런 어, 어떤 자연의 질서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의하면 자연스럽다는 이런 어떤 질서를 이렇게 자연의 질서를 어떤 식으로 보면은 정리한다는 거는 어떤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발전했으면 이제 노자에서는 어떤 그 기라는 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보여지지 않지만 장자에서 기 철학이 보였다는 거는 기에 대한 생각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 유학에 뭐 주리론이 있고 주기론이 있듯이 이렇게 그거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근세의 과학적인 사고로 발전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국 문명 속의 어떤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 쉽게 말하면 어떤 에너지를 이제 전제하고 어떤 사유를 했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화약이나 나침반 같은 것도 이 중국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그게 무슨 자연의 질서가 분명히 있다는 이런 생각들이 노자나 장자 철학에 있었고 또 이게 또 장자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뭐 추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관심 이런 것들을 가진 걸 보면 이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아마 중국 문명이 어느 정도 몇천 년 동향을 끌 수 있는 어떤 저력이 이제 있지 않았나. 그러나 그것이 뭐 중국가 근대화를 이루었을 때만큼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사회 질서로 그리고 이제 국가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과학 문명을 도래시킬 만큼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를 보면은 뭐 소아담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구한말에 우리 최양기 같은 사람들이 기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고, 이 자연의 에너지고, 그 어떤 사물이든지 기를 가지고 있고, 그 기를 통해서 현상을 하려는 측면들이 우리 동양에도 과학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주체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어떤 조짐이 나왔을 때 이제 일본한테 맡기고 뭐 서구한테 맡겨가지고 우리가 끊어졌지. 동양 내부에서도 아마 기약을 가지고 있는 한은 어, 충분히 침략을 안 되겠다면 아마 주체적으로 아마 과학 문명이 나왔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제 사견이지만 동양에서 예를 들어 기체학을 중심으로 물질 문명이 발달했다면 이 서구가 가지고 오는 이런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순환적인 세계관이고 그게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인간의 몸이 자연과 연관되어 있고 또 순환한다는 이런 사고를 근본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동양같이 서양같이 아마 자연을 이 정도까지 이제 뭐 exploit 그러니까 exploit 하는 이런 상황은 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입장에서 보면 노자나 장자가 이 서양 문명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의미는 자연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어, 자연이 에, 재생될 수 있고 환경이 복원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과학 문명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어떤 어, 청사진을 그려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노자, 특히 장자의 어떤 현대적인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뭐, 말씀하실 분 계시면, 근데 이 한마디로 제가 보면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자연에 거스리는 역행하는 삶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짤막한 그 한마디가, 예. 그 장자 생각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자체가 어, 자연스럽지가 자연에 거스른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장자의 생각이.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어떻게 보면 또 뭘 만들어낸다든가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를 에,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큰 자연에 대한 잘못이다. 또는 뭐 큰 어떤 어, 문제다. 불교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불교는 그래 보는데 장자에게도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지금 노자 도덕경을 지금 시화하는 걸로 넣어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이 변호사님 그 말씀에 제가 이제 먼저 답하자면, 장자는 노자처럼 어떤 그냥 심원한 현묘한 도의 세계에 그냥 자연을 무의자연이다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까 포정의 예를 들었지만 끊임없이 갈고 닦고 어떤 그 심재자망이 다음 달에 나올 텐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교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듯이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이 아닌 인위의 노력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노자랑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노자는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그것이 물이 낮은 곳으로 다 흘러가듯이 그런데 장자의 그 많은 우화에서 보여지는 것은 어떤 존재, 사람이든 어떤 뭐든 간에 뭐 참새하고 붕새든 간에 그 자기가 각기 그 자리에서 최적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연마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불교의 자유 얘기하셨는데 불교하고 도교의 습합이 마치 제가 저 도덕경 강의할 때 중국은 센 데가 도사들이 있는 도원이고 일본은 불교하고 이 힌두가 합해진 것이고 이 한국은 지금은 기독교지만 유교적인 나라였다고 유불선을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독특한 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해능 얘기할 때 나올 수도 있는데 불교가 추구하는 자유라는 것은 대승불교, 소승불교를 떠나서 제 생각에 선불교라는 게 나온 거는 중국 풍토에서 도가 사상이 없었으면 그 인도에 와서 온 그 달마가 선불교의 원조로 되지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 장자가 추구하는 자유와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유가 그렇게 다른 건 아니거든요. 그 대신 장자가 추구하는 자유는 어떤 정도의 인간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수양하는 것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뭘로 깨우침을 얻으면 그냥 그 한순간에 깨우친다는 게 있고 이렇게 닦아가서 깨우친다는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과에 그 바라는 바는 도가든 불교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자유의 경지다. 그런 점에서 선불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준비 단계가 도가였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아까 그 얘기 그러니까 말씀하시길래 예.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었는데 그게 잘 이제 명료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노자 같은 경우에 현묘 지도를 보면은 첫 장에 이제 부분들이 이제 무차별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보이고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에서 이제 불교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선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제 이제 교수님 말씀을 답변을 드리면 어 어떤 그 노장 철학 안에는 뭔가 이렇게 불교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좀 단순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라는 것들이, 불교에는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이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고 이제 팔정도로 대변이 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연기법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중론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선은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종지를 보면은, 선의 종지를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단박에 깨치는 일초직이 열해진단 말이에요. 그 단박에, 그러니까 뭘 깨치냐. 이 선악의 분별을 깨치는 것 같아요. 선악의 분별을 깨치고, 그거는 이제 차별이 없는 세계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그 선의 어떤, 어, 본질이, 바로 지금 여기이고, 그 다음에 이 현실을 떠난 어떤 다른, 이상 세계는 존재되지 않으면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차별의식을 끊어주면
그대로 깨달아 버리는 이런 이야기다. 근데 이제 그게 장자하고 과연 연결이 되냐? 저는 좀 약간 의문. 예,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시화한대 불로장생 도가철학이 당의 국교인 도교론하는 여기 화면이 보이시나요? 아, 예, 예, 보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전환 말기 이런 인포메이션이 아. 있고요. 어쨌거나 제가 우리 그 반야사에 가서 제가 다음에 반야신경 강의할 때 한번 그 현철 스님이랑 또 만나서 대화를 할 텐데 우리가 그 곽태환 교수님 그거 행사할 때 거기에 무슨 사죠? 그 절 이름이 덜머서. 예,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변호사님은 그러니까 불교 쪽이신가요? 그냥 그래, 단답형으로 그렇죠. 불교.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아, 불교를 불교시구나. 그러시구나. 공부를 하여튼 반야사를 제가 자주 갔었는데 요즘은 좀 뜸해졌고 재작년에 현철 스님하고 여러 뭐 신부님, 목사님들 모여서 그때 힐링 콘서트를 했었어요. 그때도 오셨나요? 그때 안 갔어요. 이제 아, 말씀은 예, 제가 힐링 콘서트 기획을 했었죠, 그때. 아,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매주 만나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잠깐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바쁜 것 같은데. 그 제자백과 뭐 저기 뭐 유교 뭐 공자부터 맹자 다 많이 있고 또 세계 성현들 뭐 많이 있죠. 뭐 저 크리스트교 뭐 조로아스터 그런 전혀 잘 모르겠고 많은 성전이 있고 경전이 있는데 위대한 사상들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는데 장자는 아주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것이요. 그 뭐 자연인이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설명이 상당히 우화적이에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이런 경전이 없어요. 그 보면은 그래서 장자는 그런 면에서 문학으로서 상당히 그 높이 평가해 줄 만하고 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또 새가 나오고요. 참새가 나오고 깨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벌레가 나오고 이런 거의 어떻게 보면 이소우화 스타일이면서도 예, 맞습니다. 적절한 표현이네요. 예. 우리한테 노자하고 다르게 말이죠. 심오한 철학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을 저기 생물이나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삶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좀 쉽게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장자에서는 전부 우화적인 얘기고 많고 그래서 예. 나름대로 아니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아. 이런 경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딱딱하지만 상당히 매력적인 글입니다. 이 장자라는 것이.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이 본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아는 그 다음 달에 강의할 게 지금 말한 그 장자를 문학적, 미학적으로 평가해서 꾸준히 연구해온 분들 중에 종백화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 네, 어, 종백화. 그분이 1897년생이고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장자 철학을 미학으로 보는 거예요. 아, 미학의 흐름으로 봐서 이분이 중국 철학의 미학, 중국 문화의 미학은 장자가 대변하고 그것을 서양의 미학과 연결해서 책을 내신 게 있어요. 그게 아마 어, 그것도 내가 책 표지까지도 아는데 하여튼 그런 아, 식으로 지금 보시는 한국인이실까요? 관점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 왔어요. 장자야말로 예, 우리 중국 미학의 아니면 동아시아 미학의 가장 최고봉이라고 보는 거죠. 예. 예, 저도 그 선생님이 저 한국인인지 중국인인지 모르겠는데 종백화 동백화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요. 근데 예. 우연찮게 저도 일치하는데 진짜 최고봉이라는 말은 못 써봤는데 문학적이라는 말은 제가 느끼는데 그 양반은 최고봉이라고 보시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니 분들은 제 나름대로 봐도 아주 위대한 분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설명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우화적으로 그 모자도 어려운 책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거를 좀 예. 쉽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철학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어떻게 이해시킬까 싶어가지고 네, 벌레, 참새, 뭐 깨구리 등등 시켜가지고 그게 여태까지 수천 년 지나와가지고 아직도 저 우리들 저기 뭐라 그럴까 이거 일반 생활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원숭이 이런 네, 것들 이게 전부 이런 것들이 쉽게 알기 때문에 우리 원숭이 조삼모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음, 그죠? 음,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장자이거나 우화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음. 표현 방식에서는 상당히 위대하다고 제가 평가하고 예, 싶습니다. 예, 예, 동감입니다. 예. 예. 우리 아직 말씀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이제 곧 끝날 텐데, 그냥 잠깐 한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은데. 저 말씀입니까? 아, 예, 아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 잘 모르지만 이렇게, 아, 이렇구나. 참 오늘 제가 평소에 흘러다니는 노자, 장자에 대한 간단한 이렇게 문구는 이렇게 들었지만, 장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오늘 들어봤는데 참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불교인이지만요. 그 서양의 어떤 제가 비교하는 거는 결례겠지만 기독교 철학에서 뭐, 뭐지, 아구스티누스라든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분의 그 방향 완전히 다른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적 자유 개념, 신이 없는, 그래서 네, 상당히 차원이 음, 높다. 이런 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 철학의 그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너무 신본위에 막 면죄부 팔고 이런 것보다는 너무 근본적으로 수준이 높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모든 게 제가 이거는 비교하는 거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참 이게 근원적인 이 자유의 경제에서 이게 철학을 제대로 알지 너무 어떤 신중심에 이런 덮어가서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이거 철학이라 이런 거를 그냥 막 도로 포장하듯이 이게 정신세계 이렇게 덮어가는 게 참 이게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참 이렇게 멋지고 수준 있는 이런 철학 세계를 아, 뭐 이게 사람에 따라 취향이 다르지만 제가 오늘 그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정신세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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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자 말고, 불교 쪽이라, 누군가 이제까지 인류의 많은 성인 현자들이 나왔는데 어떤 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제일 인상적이고 그분을 뭐랄까 존경할까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스님들 책이 잘 모르지만 제가 책을 그래도 많이 읽으려 하신 분이 물론 이 시대에는 법정 스님이죠. 아, 법정 스님, 예, 예, 그분의 그 청렴결백한 수행자에서 어떤 단연코 하자가 없는 그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런 원론적인 멋진 분이 있다면 다시 거울이 되고 되돌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예. 뒷모습에 뒤에 정원 나무가 너무 멋있는데 가끔씩 얼굴이 이렇게 가려져요. 그게 얼굴 이거 우리 전체가 집이 안 아니에요. 나오고 이거는 정원 뒷모습에 이거, 이렇게 약간씩 깎여 나가서 이거 저희 집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본 겁니다. 예, 하여튼 어, 다음 달에 그 장자강에 꼭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할 건데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저기 이제 다들 좋은 대화들 나눴고요. 이제 마무리할 게 이걸 하시는 좌장이시니까 마지막 우리 오늘 네, 뭐인데 이제 제가 말씀하세요. 너무 예, 수고하셨네요. 너무 수고하셨고 항상
항상 네. 이렇게 개근상 받을 만큼 나와주시는 장재철 선생님, 그다음에 우리 이승우 네. 변호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처음 예. 뵙지만 말씀 나눠보니 제가 참 많이 좀 배울 점이 많은데 신 선생님 그리고 그 법정 스님 말씀하신 권 선생님도 또 다음 기회에 뵙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좋은 밤 되시고 다음 달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